오늘이 이제 한국 현대사 인물 탐구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은 두 번째 다루는 거죠. 그 이전에 그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까지를 다룬 에세이. 그게 사실 이 자서전의 1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걸 했기 때문에 1권은 굳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고 바로 2권을 하는 겁니다. 사실 2권을 김대중 자서전 2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의 얘기를 책으로 쓴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노태우 자서전, 김영삼 자서전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역사가 그냥 대통령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럼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자기 대통령 집권기를. 아마 이 시기는 여러분 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각으로 회고한 역사를 한번 같이 들여다봤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우리 최홍림 씨 비디오 키신 김에 간단히 소감 일단 김대중 대통령 2권을 읽은 소감부터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5월 31일까지 그때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보다 책이 두껍고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서 뒤로 저기 뒤에서부터는 진짜 빨리 읽었습니다. 앞에까지는 천천히 읽었는데 그런데 저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자서전 1권을 읽었고요. 그때 2권을 읽지 못하고 언젠가 읽겠지 했는데 이번에 읽게 돼서 참 뜻이 깊었고 윤범기 기자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를 봤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연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한 인종에 관한 연설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때 보고 되게 빠져들어서 임기 내내 이제 제 20대부터 30대 초반에 걸친 시기니까 한창 이제 관심 많을 때 지켜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었는데 제가 보니까 윤범기 기자님이 딱 대학교 입학해서 2학년 때가 DJ가 대통령에 당선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기에 DJ와 함께 하셨는데 윤 기자님께는 그러니까 저에게 오마가 윤 기자님께 DJ가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읽었고 여러모로 DJ는 저는 막연히 좀 되게 옛날 시절의 정치인인 줄 아는데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에게 좀 귀감이 될 만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네. 씨는 오랜만에 들어오시기도 하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고요. 저는 중국과 미국에서 이제 7년 동안 유학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여시제에서 이제 한 2년 7개월 동안 일하다가 이제 일하고 나와서 통일 분야 민주당 비례대표를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낙선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한반도 그때 미래연구소 경쟁 상대가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었죠. 김홍걸 대표님 그때 대표님 같이 면접 봤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되게 악수하면서 친구들이 면서 끝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는 좋은 경험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은 이제 한반도 명제 포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뺏지는 못 달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한반도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렇게 한반도 명제 포럼을 지금 해서 미래세대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이거를 브리핑을 짧게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할까요? 너무 네, 긴데. 그러시죠. 네. 저는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그거를 옛날부터 제가 되게 존경해 왔는데 디테일하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들으면서 되게 좋았는데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한테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의 그냥 외교가 그냥 중요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군사 강국에 쌓이는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외교가 필요한 나라고 외교가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청일전쟁부터 해서 이제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외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제 느끼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또 준비해서 이렇게
이를 그러니까 성사시켰던 그 협상력과 탁월함에 되게 놀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용주의 이 포인트에 되게 또 이제 디테일하고 실용주의적인 거에 되게 놀랐고요. 네 번째로는 요즘에 되게 복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선 주자들 복지 얘기 많이 나오고 기본 뭐 시리즈 많이 나오는데 생산적 복지 이 포인트 기초생활보장법 세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었는데 약자들을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이를 통한 복지 세 번째는 이제 누구나 행복권을 누릴 수 있는 여건 특히 문화 레저 스포츠 환경 얘기한 부분에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쭉 보면서 어떤 소감 드셨나요? 네, 일단 저는 그 서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란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정치란 그 심산유곡 속에 핀 백합이 아니라 이제 진흙탕 속에 핀 연꽃이다. 본인께서 정치적 역정을 겪으신 그 정치적인 역정이 그 말에 좀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집합과 명제를 공부하는 식으로 앞부분만 읽어가지고 그 뒤에 사실 오늘 김대중 2권이 아니라 1권만 제가 읽고 지금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네, 일단 그거 외에 또 아까 준비한 좀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건 앞으로 얘기할 때 조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무열 의원님은 어떠세요? 주무열 의원님. 뭐 아마 이번에 아니고 전에 읽으셨겠죠 아마. 저는 사실 오늘 윤범기 기자님이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묻지 않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이 정도의 와. 인정이 출신이에요? 있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목포 목포? 북교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어. 딴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이제 그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닐 때 목포라는 한 도시 전체가 그렇게 들썩거렸던 거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통합해 갔는가를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대중 전집을 의회에 주문해 놓고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아, 구의회에 적어놓고. 네네.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네. 같은 목포 출신이네요. DJ랑 동향. 아니 근데 김주수님은 결국에 김홍걸이랑 경쟁했는데 김홍걸은 나가버리고 날라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 바로 그 김홍걸 의원실의 이승은 비서님이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이 비서님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소개 키시고. 이 네, 비서님? 네, 네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 지금 막 들어왔는데 김홍걸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전 김홍걸 의원실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이승은 비서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윤범기 기자님을 인턴 때부터 알게 돼서 그때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이제 윤범기 기자님 통해서 좀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도 하게 되고 자서전도 읽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나왔다가 윤범기 기자님이 그 자서전 읽고 있는 스터디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 아직 책 제대로 못 읽었는데 그래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뭐 또 새로운 이야기도 들으면서 또 오늘 열심히 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홍걸 의원은 이 자서전 2권에도 몇 번 언급이 되죠. 네, 좀 논란이 많으신 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버님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참 이 책 재밌게 읽었는데 혹시 웅님이 지금 뭐 얘기 좀 할 수 있나? 몇 가지 이 자서전 2권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테리가 언제 난입할지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제 자서전 이거는 대통령이 된 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은 업적을 이루신 것 같고 굵직한 것들을 그 위기에서 시작해서 IMF 외환 위기에서 시작을 해서 집권을 해서 일단 외환 위기 극복하시면서 노동개혁하고 그다음에 복지제도 초석을 놓고 그리고 남북관계에서의 그 교착 상태를 타파했는데 그 여기에서 그 노동개혁 쪽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는 데까지만. 그 노동개혁 부분 언급하자면 노사정위원회 만들어서 아빠 영상 꺼. 너 잠깐 또 난입했어. 아빠 얘기하고 영상 꺼. 노사정위원회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아마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마크롱이 지금 프랑스에서 임기 초에 했던 큰 노동개혁에 버금가는 개혁이 아닌가 싶고 대단한 업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냥 이어받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사람들이 다들 남북 정상회담 한 거, 노벨 평화상 탄 거, 뭐 IMF 위기 극복한 거 조기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IMF로 인해서 일어난 우리나라의 국가의 체질을 바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중간에 미세 조정을 한 거야. 그러면서 국가의 체질을 바꾼 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임기 중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52쪽에 나라 체질을 바꾼 4대 부문 개혁이라는 챕터가 있죠. 한번 보세요. 책에 보신 분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4대 부문 개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잘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대학생 때라 좀 기억이 나요. 4대 부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노동개혁, 금융개혁, 그다음에 공공부문개혁, 그다음에 하나가 뭐죠? 기업개혁. 그렇죠. 이렇게 4개예요. 그러니까 IMF 때까지의 우리나라는 지금 김영삼 정부 말기까지의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살이 뒤룩뒤룩 찐, 굉장히 비대하게, 그 마치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사람이겠죠. 아주 뚱뚱하고 비대해서 정말 뒤뚱뒤뚱.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엄청 많이 먹고 막 살은 많이 찌고 막 지방이 엄청 많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부채로 엄청나게 기업들이 엄청나게 빚을 땡겨서 그 빚을 가지고 막 무리하게 확장하고 문얼발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산업에 다 뛰어들어서 그래갖고 이제 부채를 중심으로 한 확장. 그래서 이제 대마불상. 일단 무조건 판 키워야 된다. 일단 무조건 업무 영역을 키우고 회사 규모를 키우면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한번 대출하기 시작하면 계속 대출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복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엄청나게 빚덩어리가 돼 있었던 거야. 빚으로 굴러가는 그런 경제 체제였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대중, 그게 빵 터지면서 IMF가 온 거고, DJ는 임기 초에 4대 부문 개혁이라고 내세우면서 국가의 체질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금융개혁. 그래서 금융부 분야가 너무 관치금융이었던 거죠. 그냥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대출해주라고 해. 그럼 대출 따서는 다 해주고.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부실 금융기관들이 생겨났고, 또 DJ가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이니 뭐 그런 굵직굵직한 대형은행들이 그때 다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렇게 신용저축은행 뭐 이런 거 저축은행들 사태가 많았잖아요. 그런 걸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진짜 신뢰할 만한 은행 위주로 은행 시장을 재편했지. 물론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게 너무 대형은행만 남겨놓고 소형 금융기관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대기업은 대출의 문턱이 높고 문턱이 낮고 일반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금융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치금융을 좀 더 합리화한 거, 그리고 이제 통폐합한 거, 그게 금융개혁이고, 그다음에 기업개혁은 기업들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하고 부채를 많이 줬잖아. 그래서 기업의 부채를 엄청 줄였죠. 기업의 부채 규모를 아마 그 전에 막 1000% 막 이렇게 되던 거야. 전체 자산보다 한 1000% 가까이 부채를 지면서 사업을 했던 거야. 대표적인 게 대우죠. 그래서 결국 대우 날려버렸잖아요. 물론 대우를 날린 거가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기업들의 부채를 싹 걷어내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른바 빅딜이라고 해서 삼성도 자동차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예를 들면 뭐 LG, 삼성과 LG한테는 전자를 몰아주고 자동차는 현대에 몰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력 산업 위주로 빅딜을 시킨 거죠. 대기업들이 뭐는 어디다 팔고 해서
그걸 정부가 주도해서 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지나치게 문어발식 확장을 했던 거, 기업들의 지나친 부채, 이거를 부채 규모를 확 줄이게 만들었죠. 사실 이때 한 구조조정이 나중에 90년대 이후에 중국 경기가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되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 잘리신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업 개혁을 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공공부문 개혁. 그러니까 정부도 너무 비대했던 거예요. 정부도 너무 비대하고 사실 공무원도 커져 있고 그런데 공무원 정원제를 도입해서 아마 전체 공무원 숫자를 100만 명으로 한정했을 거예요. 그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수도 한정하고 부서도 통폐합해서 많이 줄이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공공부문도 개혁하고 마지막엔 노동개혁을 한 거죠. 아까 최영임 씨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때 정리해고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 정리해고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금도 악법이다. 그래 해고는 살인이다 이러면서 정리해고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 그때 정리해고 도입 안 했으면 기업들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재벌도 다 망했을 거예요. 그때 정리해고를 도입해서 불가피하게 잘라야 되는 사람들을 자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IMF 위기를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거죠. 대신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대신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제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을 도입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취업할 때 야 4대 보험 그 회사 4대 보험 들어줘?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4대 보험이라는 걸 김대중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해냈다. 물론 IMF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낸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체질을 가지고는 앞으로 도저히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부문별 개혁을 해냈다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만 생각하지 정치적으로 빛나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욕을 되게 많이 먹었지만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DJ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의료보험 통합했어요. 지금 아예 우리가 지금 K 방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역 가입자하고 대기업 가입자하고 공공부문 가입자가 의료보험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K 방역이 가능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백신 맞고 뭐 코로나 걸려서 치료받는데 우리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거 원래 돈 내면 몇 백만 원 들거든요. 그 코로나 치료비 400만 원, 500만 원 들어요. 근데 다 무료로 받잖아요. 이건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저항이 없었겠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굉장히 의료보험 상황이 좋았고 일반 지역가입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그걸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이걸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김대중 정부가 굉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의약 분업도 있었죠. 지금 사실 우리는 의사는 처방하고 약사한테 약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의사들이 약 다 팔았어요. 그리고 약사가 맘대로 처방전 써가지고 약 막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문제는 항생제를 엄청나게 오남용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만 아프면 항생제 처방해 주는 거야. 항생제 처방 받으면 일단 아픈 게 좀 덜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항생제가 엄청나게 오남용해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항생제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많이 생겨갖고 더 센 항생제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걸 의약 분업을 하면서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도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 하고 나서 대학생 생활을 할 때 그 의약 분업 때문에 의사 약사들이 다 파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아니 왜 우리 나발이 건드리냐 이래갖고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걸 왜 굳이 하지? 왜 굳이 이렇게 엄청난 지지율의 하락과 정권이 위기에 몰리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이렇게 하냐. 사실은 이거 해가지고 항생제 오남용 문제 해결되는 건 한참 후의 일이고 그리고 전 국민한테 다 혜택되는 거라 사실 누가 딱히 더 좋을 것도 없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기득권 집단을 건드려서 이 정권을 어떻게 운영하려는 거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대학생인데. 근데 지나고 났으면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좋아진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엄청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국가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한 게 뭐가 있냐. 뭐 비판하려는 게, 뭐 비판도 하려면 해야지. 임기 4년 차니까 뭐 비판받을 만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4주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첫 질문이 그 서울신문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있었던 의미 있는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업적이 뭐냐? 임기 4년 지났는데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국민들한테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돌이켜보면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거. 처음에는 북핵 미사일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의 일본 무역 수출 제재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로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를 다 국민과 함께 헤쳐왔다. 그게 다 국민들의 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드린다. 뭐 이러면서 그런 위기를 헤쳐온 게 변화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답변을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도대체 대한민국을 뭘 업그레이드 시켰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가 와서 그냥 회복, 위기가 와서 극복하고 그냥 원위치인 거잖아요. 위기라는 걸 그냥 원위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더 앞으로 갔냐 이걸 물어본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대충 두루뭉실 넘어간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김대중 정부가 이룬 업적이라는 건 각 부분의 어떤 체질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 체질을 전체적으로 손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이제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은 업적들을 영적에서 남겨놨지. 그리고 이제 이 자서전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DJ는 끝까지 관료들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메모해놓고 적어놓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될 아젠다에 대해서 관료들이 계속 닥달을 하고 연락하고 챙기고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임기 마지막 해라 업적 얘기하길래 나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 임기 1년 엄청 긴 거다. 무슨 지금 마무리냐 마무리는. 그동안 하는 일이나 잘 끝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 해가지고 다 전자정부까지 마지막까지 다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관료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어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일을 하게끔 어떤 이렇게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청와대가 대통령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관료들을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마치 양떼를 모는 양치기처럼 그 국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런 점이 사실 DJ의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 1권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김택근 씨가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대피를 한 거잖아요. 40여 구술을 하고 나서 대피를 했는데 1권까지는 대통령이 감수를 했어. 근데 2권은 돌아가시고 나서 완성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 봤어. 그리고 2권은 사실은 이게 1권은 납치 사건이라든가 무슨 71년 대선이라든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많잖아요. 정계 은퇴하고 케임브리지 간 얘기라든가 하나하나가 다 소설 같은 얘기거든. 사형 선고 당했던 얘기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인생에 한 건만 있어도 엄청나게 큰 얘기거리인데 그런 게 지금 인생에 4-5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기가 재밌거든. 그래서 이 1권이 사실 재밌어. 그러니까 이 책 자체의 완성도는 1권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선수 의원도 1권에 비해서 2권은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강의할 때. 저도 사실 옛날에 2권을 읽을 때는 1권은 되게 재밌는데 2권은 밍숭맹숭하고 마치 그냥 일기장을 그대로 그냥 적어갖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2권은 좀 재미가 없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처음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노태우 자서전 읽고 김영삼 회고록 읽고 이번에 김재훈 자서전 읽으니까 이게 국정을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화인 거죠. 1권은 사실은 김대중의 모험이야. 대통령이 되기 위한 DJ의 모험. DJ가 개인적으로 어떤 역경을 헤쳐왔나 이런 얘기라면 2권의 내용이 말로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정부와 고속도로 깔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DJ가 성견지명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 재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사실 DJ 정부 때의 어떤 정부 기간에 있었던 개혁, 2권의 내용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그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관료들을 몰아가고 국민들한테 영감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시기의 업적은 정말 탁월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외교 부분 얘기하면 DJ는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대통령이 아닌 거야.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이미 전 세계적인 셀럽이었어요. 이거 무슨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니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와서 네덜란드가 호주 총리가 와가지고 저기 여고생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이러고 사인 받겠다고 나오잖아요.
아세 회의를 가니까. 그 뭐냐 DJ는 이게 뉴질랜드. 지난번에 뉴질랜드. 제가 지난번에 그 1권 때 얘기했지만 자선 그 에세이 때 얘기했지만 이미 이 사람은 납치 사건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셀럽이 됐어.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야. 이게 DJ가 의도한 게 아니라 박정희 이후락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 일본에서의 납치 사건을 겪으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DJ라는 사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DJ가 세계 무대에 나오니까 너도나도 야, 그 유명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 아니 뭐 어떤 사람이야? 만나보고 싶은 거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세계 정상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전에 이미.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됐고, 그 김대중도 그런 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시야를 세계적인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봤거든. 그래서 동티모르 문제에 개입을 하잖아. 근데 DJ 외교적 업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외교적 업적이라고 하면 동티모르 문제에 개입해서 인종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막은 거. 그다음에 이제 버마 민주화 사태에 대해서 양호사 수치 그거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 낸 거.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라고 해서 동아시아판 EU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거죠. 그것도 사실 DJ 정도의 어떤 그 국제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뭐 유성 말씀에 듣보잡 시인이 동아시아판 EU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겠어요? 근데 김대중 정도의 셀럽이었으니까 그게 먹힌 거야.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외교적 비전을 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한번 엮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내 생각에는 DJ가 만약에 좀 젊었으면 한 60대 때 대통령이 되고 좀 일찍 퇴임했으면 본인이 나서 적극적으로 동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외교안보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초대 의장 같은 걸 할 수도 있었겠지. 뭐 영어도 기본적으로 되시고 동아에서 다들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 근데 80대에 넘어가고 퇴임을 하시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 구상은 굉장히 좋은 구상이었고, 요즘 그런 얘기, 요즘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기능주의적으로 경제적 교류를 먼저 하고, 경제적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나중에 정치적 통합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통합까지 할 건 아니지만 EU 정도만 돼도 어딥니까 그게. 그런 걸 동아시아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큰 구상을 했다. 그런 면에서 DJ는 여러모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한국에서 정치를 의미하는 사람들이다. 표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이제 큰 업적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김보람 씨 들어오셨거든요. 김보람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 한 말 좀 해주시죠. 그리고 책 읽은 소감이랑. 네,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양심 회원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컴퓨터 켰습니다. 책 읽은 거 소감은 다 이제 앞에서 아마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인상에 남았던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 이게 시작을 피말리는 하루하루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되니까. 그 1권도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는데, 2권도 이제 그 대통령이 시작하시자마자 어쨌든 정말 그 위기를 이제 타파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큰 짐을 이제 떠안은 채로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부담이 크셨을까. 집안 한 가장의 집안이 망해 가는 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일으키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말 이 국가의 한 일국의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그런 위기를 타파해 나가야 하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적 부담이 크셨을까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제 굉장히 정말 너무나 또 역시 위대한 지도자답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대처해 가시는 모습들도 너무 감동 깊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첫 정상회교, 아셈의 대통령으로서 첫 정상회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민이 고통받는 속에서 뭐 그렇게 레드카펫 밟고 황발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다 간소화하고 정말 실사구시 외교 대통령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강조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또 인상이 깊었고 또 특히 이제 그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던 거죠. 어쨌든 그 외교라는 것이 정말 이 국가의 국민의 그 목숨줄이다, 명줄이다 이렇게 해서 그 외교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진짜 대통령이 정말 무슨 대통령 뭐 이런 그냥 폼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장사꾼처럼 다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뛰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정말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단체장도 사실 뭐 정말 무슨 시장, 군수, 뭐 기사 이런 것들이 진짜 정말 그냥 뭐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의 가장 그 지역을 영업해야 되는 거거든요. 발로 뛰면서 현장을 다 연결하고. 그래서 좀 경영을 사업을 좀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그 지자체 경영을 되게 좀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오산시 이런 데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 단체장이든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도 그렇게 장사꾼처럼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어쨌든 그럴 때 그 외교의 전략이라든지 그 외교를 정말 이 국가의 미래, 국가의 명줄로 생각하고 정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되게 그 국정 노트 대통령 수칙을 그 이렇게 취임하고 나서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지금 봐도 왜 이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최소 정말 이거를 지금 봐도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은데 인사 정책이 성공의 길이고 어쨌든 뭐 단순히 이제 캠프에서 뛰고 선거운동했던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아첨한 자나 무능한 자를 배제해서 제대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부분들 원칙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주실 때에는 어쨌든 그 국민들이 우매하거나 뭐 이렇게 대중은 우매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주실 때는 이 설명하는 방식이나 설득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을 다시 바꿔서 이거를 제대로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물론 당연히 언론이라든지 언론을 중시하지만 언론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부당하게 만약에 언론이 비판했을 때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철학과 같이 소신으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자 뭐 이런 것들도 그래야 이제 국정 운영 초기에 세웠던 국정 운영의 그런 원칙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초기에 딱 세웠던 그런 원칙, 대통령 수칙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철칙으로 해서 그걸 지켜 나가셨던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되게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식 정보화 대국이라는 어쨌든 국가 비전을 뚜렷하게 세우신 거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 최고로 컴퓨터를 잘하는 나라가 잘 만지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보 대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수립해서 지식과 정보가 국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일본과의 그런 비교를 했던 그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 말씀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일본이 지금 경제 규모가 대단하지만 정보 산업은 경제의 15%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식 정보화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그렇게 추진해 가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도자기 이야기 심수관 선생님 만나셨던 부분에서도 그 심수관 선생님한테 그 도자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심수관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도자기 색깔이 바뀌는 유일한 나라인데 조선 시대는 끝났는데 여전히 그 예전 도자기를 그대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새롭게 이제 그거를 옹고지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손기술은 뛰어나지만 이거를 기술이라든지 손의 결점을 보완하는 뭐 기계나 과학을 이용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의 일본과의 비교의 이야기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한 시대를 이해하는 마음이나 뭐 도자기를 대하는 그런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네, 되게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뭐 내 평양 방문의 이야기들이나 그런 햇볕 정책의 이야기들 그것들은 뭐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어쨌든 경제공동위원회를 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찾으셨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더더욱 더 이렇게 좀 후퇴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쨌든 세계화라는 것은 뭐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건데 그래서 그거를 뭐 외면한다고 해서 그게 뭐 멈춘다거나 이제 중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계화가 되었을 때의 그런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림자, 빈부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은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이 지금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뭐 여러 생산 수단의 변화가 있었을 때 지금은 뭐 데이터가 또 주요한 생산 수단이라고 했을 때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뭐 인공지능이나 뭐 AI 우리가 뭐 인간을 넘어선다고 뭐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되게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것 또한 이것이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가 피한다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에 데이터 주권 문제라든지 데이터의 격차가 또 어떻게 또 이 여러 그런 플랫폼의 독점들 뭐 그런 안 좋은 부분들 그림자를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정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민하셨던 거라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교육 관련해서도 세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등학교 의무교육 하신 이후로 이제 멈춰 있다가 중학교 의무교육 처음 하셨던 거나 뭐 교육의 민주화, 교육복지 이런 부분들 하셨던 것도 굉장히 저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그런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외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우리가 정말 그 뭐 여러 뭐 비평가들이나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얘기했잖아요. 한국을 다 주시하고 한국이 다 미국 다음으로 발전할 나라. 이거 우리 또한 그 G1 국가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역시 통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쨌든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순교할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됐고 그런 면에서 물론 직업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타 다른 직업과는 또 다른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공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되새겨야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옵저버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우리 황은주 의원님, 대구 유성구의원이시죠? 황 의원님 음성을 약간 키시고 인사말 좀 해주세요. 간단히 소개. 황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자, 가능하시면 얘기하시고 좀 이따 그럼 다시 인사말 듣겠습니다. 김지수 씨.
자, 김지수 대표님도 아까 좀 짧게 얘기하셨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저랑 김보람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요즘도 살아 계시고 뭐 우리에게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가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길 바라실지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과제랄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어떤 과업 중에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이어가야 하거나 그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을 좀 까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읽는데 너무 좀 뭐랄까 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누가 좀 까줬으면 좋겠다. 진짜 오늘 야당 쪽에 친구들 많이 와서 좀 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그 정도로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지만은 또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을 좀 하고 현실도 보면서 오늘 경제정책 윤번 기자님이랑 나왔던 노동에 관련된 것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국회의원일 때 보는 시간,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보는 시각, 책임져야 될 사람들 달라지니까 그래서 고뇌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너무 많은데 한반도 문제만 해서 저희가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오늘 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아까 외교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저희 한반도는 그 중국의 만주, 그다음에 러시아 연해주랑도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이제 중국이랑도 있고 미중 전쟁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똑같다고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4대 강국 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외교가 필요한 나라다. 사실 제가 그 김홍걸 그 대표님 그거 뭐냐 제가 떨어지고 나서 한 번 더 찾아갔어요. 김홍걸 의원님 찾아가가지고 김홍걸 의원님이랑 얘기할 때 뭐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한반도니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놀랐던 게 김홍걸 의원님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외교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지금 이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저희 당 대표님이셨던 분도 인터뷰에서 외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셨던 이광재 의원님도 저랑 일할 때 항상 외교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외교가 그냥 뭐 나라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외교는 국가의 군사와 경제와 모든 정책,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컴프레hen시브한 그런 정책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관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정리해 보면은 박정희 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본에 차관할 때도 그렇고 우리 미국한테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외교 국제관계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미국에 편입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기반으로 중국이랑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이 경제도 FTA라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넘어서서 칠레를 통해서 중동으로 진출했고 한미 FTA 엄청 반대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그걸 통해서 경제 그 지도를 조금 넓혔다라는 거를 봤고 외교가 실패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가 실패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 승리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스라 테프트 미략 항공 병탄을 뒤에서 하는 거를 외교는 친구가 없잖아요. 흥선대원군은 내정은 잘했지만 외교는 실패해서 쇠망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교는 우리의 명줄이고 내정 정말 중요하지만 외정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힘들다. 근데 제가 또 생각하는 거는 여기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정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전 세계 90개 국가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한반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반도가 비단 북한이 아니라 미중 일러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아까 세 가지 윤범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인권 민주주의자로서 되게 셀럽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그 협력을 일으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리딩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김대중 정권 대 민주당 정권이 같이 있었어요. 쌍둥이로 있었고 그다음에 클린턴이랑 되게 이렇게 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방문까지 했었으면 그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었고 그 다음에 중동 문제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중동으로 간 거예요. 오바마 정부 때도 보면은 외교가 되게 중요한데 북한에 대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문제보다 중동 문제가 미국한테 중요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그들한테 중요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 가장 중요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누구냐 그러면 한국은 third tier 세 번째 밑에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이런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결국 이런 4대 강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범기 기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어떤 정신을 이어야 되냐. 이렇게 통일 문제나 앞으로 기후 위기나 미세먼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런 국제적인 감각이 되게 모든 정치인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이든 정부 있고 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싸웠었는데 지금은 기술 전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기술 전쟁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기술을 가지고 44조 하면서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더 친해지면서 힘을 조금 얻었거든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나라를 샌드위치 신세라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하면서 앞으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정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정부 쪽 앞으로 학계 쪽에서 이 외교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많이 뚫려 있다. 그래서 많이 요거를 같이 유념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옛날 같은 위치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커졌으니까 마음을 좀 모아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이루면서 또 우리 운명도 좀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다 공감을 하고. 황은주 의원님 지금은 잠깐 어디 가셨나? 계시네. 네, 음소거 키시고요.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 의원 황은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어제 저희가 다른 모임에서 뵀죠. 근데 이제 네. 되게 이렇게 대전에 계시지만 요즘은 줌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뭐 어림도 없었을 텐데 이런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이 책을 읽진 않으셨을 것 같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되게 가장 지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고 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초등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던. 왜? 그때 노벨평화상 후보셨거든요. 그래서 노벨평화상 꼭 받으시라고 그때 인터넷 초기여가지고 그때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들이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이미 모두에게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보내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초딩이 그거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서 엄청 막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 근데 그거는 자랑할 만하지. 아무리 똑같이 보냈다 하더라도 전 초등학생 다 보낸 건 아니니까 충분히 자랑을 하죠. 저도 지금도 막 그런 거 자랑합니다. 옛날에 청와대에서 받은 이렇게 머그컵 이런 것도 엄청 자랑하거든. 야, 나 이거 쓰는데 사실 청와대 이런 거 붙으면 뭐 자랑하고 싶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옵저버로 오셨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재밌게 보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네네네. 이야기에 연계해서 네네네. 좀 말을 이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네. 아까 이제 유은 기자님이 결국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4대 보험의 체계가 이제 완성됐고, 이제 김지수님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넓은 어떤 외교 행보, 그리고 그 외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좀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정부 한 중간쯤인가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공부했을 때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니까 북유럽 쪽은 소득보험의 개념이 있어서
그 코로나와 같은 국가 재앙이 있었을 때 국가가 어떤 체계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가 상당히 일사불란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자영업 비율이 30%라고 하지만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일 것이고, 뭐 소득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괄해가지고 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소득보험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 10년 뒤쯤에 코로나 같은 게 한번 더 터졌다. 그러면 지금처럼 백신은 우리가 잘 할 것 같은데, 방역도 잘 할 것 같은데, 그 개인이 계속 뭐 빚을 져야 된다거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 체계는 지금 우리가 한번 뜯어 고쳐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4대 보험에 대한 기틀에 있었다면 그 실업보험, 고용보험이 좀 더 확장돼가지고 소득보험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 한번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외교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이 한 10년, 20년쯤 후에 다들 잘 돼가지고 고관 대작이 되었다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세계를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외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젊을 때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해외 인사들을 만나야 될 때다. 네, 조슈아 웡도 만나고 지금 미얀마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체계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원이 3,756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해 해외 비교 시찰이라고 하는 국가 예산을 써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은 다 되게 허투루 가요. 막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낚시하고 막 이러고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발전소라는 곳에서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지금 섀도우 캐빈이 운영하는 김경미 대표, 뭐 정의당에 계신 몇 분들이 해서 독일 기획연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을 그쪽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실험을 했었고, 그 커리큘럼 그대로 제가 관악구에서 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가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거기에 있는 한국 담당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저 위아래 10살 텀, 그러니까 25세에서 45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보면 아직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지방의원이 한 300 정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광역의원 넘어가고 시도지사도 되고 또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어떤 국가의 통치 그룹이 될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 외교 연대, 젊은 사람들, 그 청년, 뭐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어떤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외교 연대를 지금 꾸려야 된다, 국제 연대를 꾸려야 된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그 역량, 발휘했던 그 역량 중에 결국 대북 정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젊었을 때 해외에 만났던 정치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라면 대북 정책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의 과제를 좀 정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적인 셀럽이 된 건 우연이에요. 우연. DJ는 일단 일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말이 아주 능숙했고, 일본어를 일본 사람들이랑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유시를 맞으면서 망명을 했고, 일본말이 편하니까 망명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일본에 있던 전 한국 대선 주자가 납치를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적인 해외 토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40대 나이에 전 세계적인 셀럽이 된 거야. 원치 않게, 본인이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쫓기듯이 갔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김대중이 우리나라에 왔어? 에드워드 케네디도 오고 그레고리 핸더슨도 오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만나고 친교를 그때 튼 거야. 헨리 키신저도 그때 만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셀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대중을 셀럽으로 만들어준 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에요. 그 덕분에 세계적인 우연히 그렇게 세계적인 셀럽이 됐고, 그게 사실은 그분의 엄청난 장점이,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장점이 된 거지.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한 거고, 영어 공부를 독학으로 해가지고 TV 토론에 나가서 토론할 정도의 수준이 된 거잖아요. 뭐 엄청 능숙한 건 아니었지만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게 김대중한테는 굉장히 어떤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거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나한테 그런 도전이 왔고, 근데 그 도전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DJ가 된 거지. 국내의 DJ에서. 물론 국내의 DJ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량이 세계로 뻗쳐나가게 된 데에는 본의 아니게 망명과 납치와 뭐 이제 그런 사연들이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걸 잘 활용한 거지.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기회는 없죠. 우리가 뭐 납치당하고 망명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영어 공부, 일어 공부, 중국어 공부하고 그쪽에 있는 셀럽들 만나서 인맥 트고 자꾸 연수도 가고 아니면 몸이 못 가면 뭐 중문으로도 연결해서 인사하고 뭐 그거 우리 김지수 씨가 잘 하시잖아요. 김지수 씨는 또 미국에서 유학했고 중국에서도 유학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구들도 많고 사실 그런 인맥 쌓으려고 케네디 스쿨도 만든 거고 케네디 스쿨이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만든 대학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은 의원도 그래서 갔다 온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김보람 씨도 마스터 정경수 있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거고 보람 씨는 일본어가 일본 사람보다 더 능숙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일본 사람이랑 똑같이 일본 사람 애들 막 혼내면서 막 토론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보람 씨가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적인 안목과 시각, 그 인맥이면 더 좋고 인맥이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라도 깨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외신도 보고 제가 이코노미스트 읽기 스터디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한 노력. 김대중은 그걸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씨가 김대중 누가 까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김대중은 되게 신화화된 측면이 많아요. 지금은. 근데 사실 제가 현역일 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김대중은 논쟁의 대상이었고 현역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스스로가 인정한 뭐 그런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국민회의 창당했을 때,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했을 때 그거 사실 창당까지 할 필요 없었거든요. 민주당 자기가 접수하면 됐는데 이기택하고 뭐 이렇게 싸우기가 싫었던 거지. 적비례는 나는 이기택하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나와. 동교동기를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국민회의를 창당했어. 근데 이철이라고 하는 이철희 말고 정무수석 말고 옛날에 KTX 사장했던 이철 전 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 민청학년 사건 때 사형수 받았던 김대중처럼 양심수 출신이거든요. 이철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보물입니다 해가지고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을 시켜준 사람인데 이철은 이게 노무현이 마치 3당 합당 안 따라간 것처럼 김대중이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 만들어갔을 때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김대중이 자기한테 붙어있던 아주 선거 전략의 제갈공명이라고 불리던 아주 탁월한 전략가가 있어. 그 사람을 이철 후보의 상대편에 붙여줬어. 이철 후보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이게 우리 당의 보배라고 해서 영입했던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훨씬 더 무시무시한 어떤 전략가를 상대편에 붙여갖고 완전히 깔아뭉개서 이렇게 낙선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김대중은 그게 명확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을 밟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은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상인적 이렇게 그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얘기하잖아요. DJ는 아주 무서워 냉혹한 현실주의자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DJP 연합도 하죠.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람 좋고 허허 웃고 이거 80대 노인은 김대중만 기억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두리뭉실해졌지 사람이 많이 유화됐고 젊었을 때 날카로움이 많이 이렇게 무뎌졌지만 실제로 정치할 때 김대중은 아주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 권력을 어떤 추구하는 그런 그게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배제시키면서 어떤 당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구축했던 거죠.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와 싸운 거지. 그래서 김대중 그 동교동계에 대해서 지금 되게 미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부영 전 의원 있잖아요. 이부영 지금 살아계시죠. 민주당 의장하셨던 이부영 의원이 김대중을 안 따라가고 한나라당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이제 뭐 독수리 용제 해가지고 김부겸이랑 같이 넘어오는데 그 왜 한나라당으로 가냐? 왜 김대중을 안 따라가고 이회창을 따라갔냐? 그 사람도 민주화운동 할 만큼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은 이랬다는 거예요. 동교동계에서 회의를 하는데 DJ가 뭔가 뭐 어떤 입장을 얘기했어. 근데 이부영이 자기가 보기엔 저건 아닌데? 그리고 반론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반론을 제시했더니 DJ가 약간 좀 떨떠름한 표정. 아 그러세요? 뭐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나갔어. 회의 끝나니까 DJ 옆에 있던 가신이 있잖아요. 뭐 이훈평인가 뭐 이렇게 보디가드 출신 있잖아요. 뭐 등치 이렇게 크고 막 유도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이부영한테 가더니 이부영 멱살을 잡아갖고 목을 조르더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다녔냐 이러면서.
그래갖고 자기가 그 사람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이 이병 의원은. 그리고 뭐 그 동아일보 기자하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민주운동의 대부로 그래도 나름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으면서. 그래갖고 자기가 야, 이 동비동계 이 집단하고는 민주주의를 같이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때 통추가 해체되면서 국민회의로 안 가고 한나라당. 그래서 차라리 이회창하고 같이 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삼김청산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삼김씨 혹은 김영삼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그 김대중 조직 내부의 권위주의, 그 가신그룹 내부의 권위주의는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김대중에 대한 어떤 절대적 충성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견을 표시하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대중의 반기를 들다가 망한 사람들 되게 많아. 정치권에서 퇴출되다시피 되고 망한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아주 리얼리스트였고 현실주의적인 무시무시한 김대중을 충성하고 쫓아간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난 좀 의견이 다른데 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결코 사람 좋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고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만은 아주 이렇게 철저한 집착을 가진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권 환자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던 거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서울대에 특강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눈앞에서 바로 봤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살아생전 전에 서울대에서 한 마지막 특강이지. 근데 이제 그때 DJ가 연설 강의 다 끝나면서 마지막 질의응답 때 그 청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할 짓도 많이 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게 염치가 있으신 분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 엄혹한 시절에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서전에 물론 좋은 얘기만 썼으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사실 그 김대중이 정치했던 시절이라는 건 결코 그렇게 사람 좋게만 갈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다. 하긴 맞아요. 그냥 이렇게 위대한 사람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의 그 이면 뒤에는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너무 또 되게 정책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쓰여진 것도 그렇고 사람이 또 이제 인간이라는 게 사실 불완전하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희화된 것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너무 뒷담 맞게 한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냥 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숨겨놓은 딸? 근데 아들 셋 있는 것만 유명하잖아요. 홍인, 홍어고, 홍걸 딸도 있어요. 나중에 기사가 됐어요 그거. 근데 요즘에는 제 개인 의견인데 그 이제 그 오늘 그 뉴스인가 나왔는데 그 영국 총리가 20몇 살 차이 결혼했죠. 보리스 했는데 존슨. 그 중간에 이제 또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아들 뭐 몇 명 있고 막 이런 자식도 이혼 많죠. 3번 하고 하니까 그 참 되게 되게 멋있고 외교적으로 잘하고 되게 말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그 보니까 좀 더 요즘에 터지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또 부러웠던 게 사생활이랑 공적 영역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분리시켜가지고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되게 뭐 그런 건 뭐 그것대로 배울 점이죠. 하여간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우영 씨,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 고 비서관님은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한 4가지 측면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발췌독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2권을 조금 봤는데 그 임기 말쯤에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를 들어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자서전에 보면은 언론사에게 우정 있는 비판을 좀 원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뭐 언론의 유착 관계 하면 뭐 정원 유착, 검언 유착 뭐 이렇게 계속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본질은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언론이 스스로 좀 자정하기를 원하셨다 뭐 자서전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확실한 좀 견제 장치를 마련하셨으면 어땠을까? 최근에 이제 뭐 가짜 뉴스를 뭐 척결해야 된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적대적인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도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분께서 제시하실 수 있었던 좀 적절한 견제 장치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제 요즘 미디어가 하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연합뉴스나 이제 뭐 뉴스원 같이 뭐 통신사, 국영 민간 통신사도 있지만은 대안으로서 좀 국영 통신사를 좀 다수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었고, 또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또 가짜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이 미디어 자체에 주목해서 국영 유튜브 채널 같은 걸 좀 만드는 대안도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다소 언론사와 언론 기자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설익은 좀 대안들보다는 그런 좀 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견제 장치 필요하지 않았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조금 지혜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그 경제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좀 대전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보강국 만드실 때 IT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인프라를 설치를 하셨었는데, 초고속 통신망이나 이런 인프라 덕분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또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스마트폰 이런 인프라들이 쭉쭉쭉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또 다시 뭐 AI나 전기차,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차세대 기술이 좀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인 좀 대책, 대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과거와 지금 4차 산업이 좀 다른 지점은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벤치마킹이 되지 않는 그 산업적인 특성이 좀 있는데, 선점을 했었을 경우에 이제 독점 체제로 가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이 4차 산업 경제 대전환을 좀 읽어내시려고 했었을까? 이런 좀 지혜를 좀 구하고 싶은 지점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노동력들이 상당히 좀 희생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키오스크 같이, 무인 점포 같이 이런 식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기술이 대체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대체되는 그런 노동력이 노동계의 희생이 좀 있었을 때, 이에 대한 좀 지혜가 또 어떤 것일까, 대안적으로. 그런 생각들. 또 지금 하나는 또 세금 문제가 또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민주당에서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입장은 이제 상위 2% 종부세, 이제 뭐 액수로서 정하면은 이게 기준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을 계속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상위 2%에 들지 않는 한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이러한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위 2% 종부세 법제화, 뭐 이런 논의들이 좀 당론에서 좀 채택이 되려는 좀 과정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사회적 연대세라는 거, 코로나19를 좀 겪다 보니까 이제 좀 빈부격차들, 금융소득에 따른 빈부격차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세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또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 같았으면 어떤 좀 대안을 제시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종종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외교적으로도 좀 탁월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외교라는 게 조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조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 기조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바뀌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조 자체는 이제 미국의 어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충분히 더 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계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좀 운동권에 계셨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국민 정서 사항으로도 그것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외교의 방향이 이제 대중 라인업, 미국의 대중 라인업에서 우리가 일본의 위상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훈수를 두셨다면은, 적절한 지침을 주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네, 다른 분들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조금만 코멘트를 하면 언론개혁, 노동개혁, 세금 문제, 뭐 종부세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를 뭐 DJ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고 뭐 딱히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건 원칙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거죠. 서생적 문제의식은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현실 감각이잖아요. 현실 감각. 그 적당한 어떤 그 정도의 차이를 잡아내는 그 감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개혁도 그렇고 노동개혁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이 원칙과 어떤 타협,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하게 절충해내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다. 이제 그게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 이해관계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대화와 어떤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그거를 아마 추구하지 않았을까 싶고 하여간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에서 김대중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엔 노동을 건드린 분야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도 노동 분야를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좀 건드리다가 실패했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막은 거고 당시 시절에. 그래서 사실 노동개혁은 이건 사실은 언젠간 건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다음 정부쯤에서는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건드려야 될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가려면 그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DJ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도랑에 빠진 소에 비유했어요. 그 논두렁에 보면 소가 여기 빠져 있으면 소는 이쪽에 있는 풀도 먹을 수 있고 이쪽에 있는 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혹은 미국과 그 당시에 소련도 있었는데 이 양 진영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만 너무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쪽과 이쪽을 다 서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기에게 러브콜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떤 그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자체의 매력을 끌어올려서 양쪽이 다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게끔 양쪽 모두로부터 실리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DJ 때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일본과의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완전히 김대중의 팬이었고 중국 장점이는 형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한일 파트너십에다가 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다 좋았어. 그렇게 주변 사강을 뭐 러시아하고도 나쁘지 않았죠. 주변 사강을 다 구슬러 놓고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북한을 압박해 들어간 거죠. 그런 어떤 그래서 4대국 안전 보장을 통한 평화 통일이라는 게 DJ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이잖아요. 외교 분야에서.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주요국들과 굉장히 초기에 갈등을 많이 빚었죠.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전 정부의 유산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주변 사강과의 외교 관계를 다 스무스하게 원만하고 좋게 만들어 가면서 북한을 호위하고 외교적으로 압박해가는 그래서 대화 타협을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북한의 러브콜만 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켜나간 거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은 비서님은 어떠세요? 김정은 사전 읽으시면서 뭐 어떤 소감이라든가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음소거 좀 키시고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비서님? 역시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책을 꼭 읽고 와서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같이 좀 더 얘기를 못하게 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윤범길 기자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읽어는 상당히 재밌게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현대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이권을 좀 소홀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김홍걸 의원실에 와가지고 대통령님 관련된 이제 행사를 작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소개하는 행사를 하고, 이번에는 일산에 있는 일산에 있는 사저가 또 있어요. 근데 요 사저를 또 이번에 사저가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 되는데, 요 행사를 지금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통령님의 이제 업적을 좀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 일산 사저를 왜 가게 됐을까를 좀 처음에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그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대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해외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제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구상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동교동으로 안 가고 일산으로 이제 사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사연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 이게 민주화는 일단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이제 고민을 하고, 그거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일산으로 사전을 옮긴 거 아닌가. 거기서도 이제 계속 정책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 당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저도 예전에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리더나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렇게 권력을 추구했던 분이지만은 대통령일 때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초생활수급보장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본인이 권력을 추구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정책으로 계속 이렇게 마련해 가셨던 그 노력들이 정말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 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6월 14일,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일산 사저가 기념관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 이제 사진전도 하게 되는데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지하철역으로는 어디가 가까워요? 어느 역이? 정발산역이요. 정발산. 정발산역. 네. 정발산역에서 좀 걸어서 한 20분 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그 일산이 정말 허허벌판이었대요. 물론 이제 뭐 신도시가 돼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때 딱 동교동 생활을 접고 나서 거기서 한 40년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산에 와서 이제 사시면서 계속 이제 뭐 통일을 생각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이더라고요. 실제로 동교동 사저보다도 더 좀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고,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산 사저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계셨던 곳이죠. 네, 그래서 거기가. 네. 당선됐을 때 이제 주민들이 지역 지지자들이 글로 몰려갔었죠. 네, 맞아요. 그 네. 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던 역사적인 공간인 건 맞습니다. 기회 되면 가보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황은주 의원님부터 뭐 늦게 들어와서 좀 약간 두서없이 진행되긴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랄까, 못한 말이 있으면 좀 더 하셔도 좋고요. 어떠신가요? 어디 가셨나? 아니 계신데 음소거 좀 켜주시고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하실까요?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있는데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열 의원님부터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어떠셨나요? 소감. 저는 윤범기 기자님의 팬으로서 뭐라니까 왔습니다. 네. 최근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는 실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 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특화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없고 굉장히 너무 많은 일들을 너르게 해야 돼서 좀 실력이 떨어진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가해지는 질문도 위선과
무능, 무능. 네, 결국 실력 없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나 스스로는 거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범경이 신성장학파 운영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 모임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다시 뭐랄까 자극을 넘어서서 이렇게 희망 같은 게 전 좀 있어요. 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오는 페이퍼들이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해봐야겠다. 그럼 텍스트들은 일주일에 훨씬 더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읽은 지는 이제 한 몇 달 됐는데 좀 범기형이 하는 것처럼 이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김지수 씨도 소감. 저는 어쨌든 잘 오늘 이야기 들었을 때 좋았고 또 김대중 선생님 그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배워서 참 너무 좋은 것만 봤는데 너무 윤봉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주무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울의 희망 민주당 안에서 이제 소득 문제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 어떻게 소득을 줄 것인가 이거 문제랑 민주당이든 뭐 국힘이든 어디든 지금 국제국이 지금 완전 전면이거든요. 제가 또 가서 만나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의원 외교나 예를 들면은 저희 나이 또래에서 충분히 대만에 있는 친구들이나 미국에 있는 오카시오 콜테스나 이런 친구들이랑 충분히 우리 대화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민주당 국제국 상황 보니까 뭐 까는 건 아닌데 그냥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거기 국제국 담당 분들이 저한테 말해가지고 이게 역량을 키우려면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거기에서 다음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도 투입하고 해가지고 뭐 의원들도 다 모여서 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가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님들은 뭐 시의원님들이든 뭐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이걸 계속 활성화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왜 갑자기 지금 그런 꼰대 정당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뉴 아젠다가 많이 펼쳐 나가야지 이게 좀 재밌어지는데 소득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이렇게 대화도 좋고 한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의 문제랑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식하면서 뭐 공부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문제 해결 조금씩 해결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김보람 씨도 소감.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고 큰 또 자극이 되었습니다. 늘 책을 읽으면서 뭐 물론 책을 보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뭐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늘 항상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참가해 주시는 분들의 생생한 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더더욱 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서 예, 또 참 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윤범기 기자님께 늘 감사드리고요. 아까 주무열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페이퍼로 같이 함께 그런 현재 동향이나 이런 것들 또 입장 이런 것들 같이 함께 또 살펴보고 또 논의하는 그런 모임을 같이 함께 또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가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최홍님 씨 혹시 얘기 가능하세요? 최홍님 씨 소감 가능한가? 홍님이 아까 애기 달려들어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우영 비서관님 소감. 네, 김대중 대통령 저는 1권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는데요. 2권은 정말 훑듯이 봤고, 네, 1권에서 이제 역정을 보면은 수신제가 취급평천한데
제 간은 조금 많이 내려놓으시고 풍찬 노숙을 하시면서 결국에 치국 평천하로 나아가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 이게 굉장히 조금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사구시 뭐 이런 게. 그리고 저도 그 주무열 의원님 또 이보람님, 보람님 그 말씀하신 그 국회 입법조사처 그 자료를 저는 매일 이제 의원실에 있다 보니까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매일 신문을 보면서 그걸 보는데 기회가 되면은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최웅님 씨 여전히 말씀 불가능하신가요? 여기 우리 테리가 달려들어갔고 육아 때문에 좀 얘기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부산에 이정화 시의원님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셨는데 오디오 연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귀로만 들으시는 걸로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황은주 의원님. 황은주 의원이 간단히 소감 얘기하시고 마무리할까요? 황 의원님? 음소거 좀 켜주시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숨어 자꾸.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소감 얘기하라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낯을 가리시나? 왜? 잠깐 어디 가셨나? 통화하는 것 같은데 통화. 아 그렇구나. 낯가리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밑으로 통화. 웅님 최웅님 아직도 안 되나? 웅님이 안 되고 블라블라블라. 오케이. 아쉽네요. 네. 이정화 의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또 나갔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황은주 의원님 통화 끝나셨나요? 통화 끝내셨으면 잠깐 음소거 켜시고 소감. 황 의원님. 황원주 의원님 들리세요? 그건 있는데. 네. 저거 더 시야는 완전히.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황원주 의원님. 아이 됐어. 무리하지 마. 괜찮아. 무리하지 마. 자 오늘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이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 2권에서 우리가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이승은 비서님 아까 얘기하신 걸로 소감 가름하시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얘기하실 건가요? 아, 네. 저 아까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네, 오랜만에 여기 스터디 와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특히 유익했던 거는 정말 아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김대중 대통령 까는 거? 근데 그거 정말 새로운 정보들 그건 너무 재밌었고 깐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혼자 알고 있는 걸로 저는 혼자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 김대중 대통령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다뤘잖아요. 다음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또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게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가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공부할 분야가 많은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한 번에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좀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까지는 건국시대, 이승만 박정희까지는 건국시대라고 한다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까지는 삼김시대. 그 삼김을 중심으로 해서 전두환 노태우와 이제 이렇게 권력을 투쟁을 하면서 그 삼김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김대중 정권 때까지라면 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그 20년간은 노무현 시대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앞에 5년만 살고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준 충격은 엄청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 자체가 5년의 대통령 임기와 그 1년의 어떤 삶과 그 죽음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밑둥부터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김대중 못지않게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을 어떤 분이었는지도 그렇고 그분이 추구했던 비전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한계까지도 이제 좀 고민할 부분이 많아서 두 차례 우리가 박태준도 2차에 걸쳐서 하고 김대중도 2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도 2차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해볼 생각이고 다음 스터디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자서전 에세이로 봤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여보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쓴 책이죠. 그 천책방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나 좀 도와줘. 그 책으로 1차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필한 운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 그걸로 2차 스터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는 여보 나 좀 도와줘. 이거는 그 DJ 자서전에 비하면 엄청 짧아. 그 내용이 재밌어. 아시겠지만 금방 읽혀요. 그리고 뭐 서점이나 천책방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고 도서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우리한테 알려준 그런 좋은 책이고 인간 노무현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날짜는 어떠세요? 우리가 월요일 저녁에 하니까 근데 이거 분량이 좀 짧으니까 3주 텀으로 해서 6월 21일이나 6월 28일 그러니까 6월 20일이 월요일 저녁이나 6월 28일 월요일 저녁 시간은 지금처럼 보면 9시쯤으로 하면 되겠죠. 할까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뭐 특별히 안 되는 날짜가 있거나 뭐 그런 일정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은 좀 얘기해 주시죠. 6월 21일이나 28일. 저는 웬만하면 21일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텀을 짧게 해서 2번을 타닥 해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떠신가요? 뭐 특별히 안 되시거나 뭐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보통 8시 하나요? 9시? 우리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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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보니까 저녁도 먹고 뭐 좀 이렇게 그냥 사실 10시까지 늦춰도 돼. 아예 그냥 저녁 먹고 편하게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해도 되긴 되는데 9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9시 정도. 10시보다는. 오케이, 9시. 그러면 6월 21일 월요일 밤 9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책은 노무현의 여보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에세이. 그걸 읽고 6월 21일 저녁에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광고하면 내일 저녁에는 또 우리 이광재 의원님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가 있죠. 우리 김지수 비서님 꼭 들어오셔야 되겠죠? 오셔서 잘 듣고 이 의원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의원님은 저도 친한데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 또 해야죠. 또 잘 되셔야 되니까. 다 비판해야 됩니다. 다 비판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내일 이건 밤 10시죠. 우리 대통령 출마 선언문 리뷰는 10시에 합니다. 밤 10시에. 내일 밤 10시. 그거는 내일 저녁에 다루는 걸로 하고 대통령 출마 선언문 영상하고 원고 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책은 3주 뒤인 6월 21일 월요일 밤 9시에 줌 온라인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끝낼 텐데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칩시다. 우리 잠깐만요. 자, 우리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자, 비디오 키시고 화면 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뭐 V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된 거야. 된 거 같다. 된 거 같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빠이빠이. 황은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끝까지. 네, 들어가세요.